안녕하세요. 율쌤의 허인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이 적용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이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범죄와 달리 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런 보호 처분을 부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미성년자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징계의 주목적이 있는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어떤 개전의 정의나 소년의 이제 교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이런 보호 처분을 규정을 해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그 분류상에서도 무조건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우리나라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규정에 근거해서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은 만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규정, 형사 미성년자 규정이 있고 그런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흔히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일단 그 14세 이상,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제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단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처분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절차는 일단 그 형사범죄에 대해서 뭐 고소가 되거나 수사가 개시가 되면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그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내릴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형사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고요. 이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기보다는 소년을 좀 교화를 하고 어떤 보호처분을 하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절차를 거칠지는 이 검찰이나 검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소가 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가게 되고 소년부로 가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또는 이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조사를 한 결과 이 소년에게 이제 범죄가 성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불기소 처분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불기소 처분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죄는 인정이 되지만 어떤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에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러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촉법소년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 전부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가지 않고 막바로 소년부로 송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를 보시면 일단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가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그리고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범법소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단 그 범죄가 성립됐을 때만을 전제로 이런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논하고 있는데 소년법에서는 비록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소년이 어떤 집단 행동이나 또는 음주 또는 가출 등 어떤 성벽에 의해서 어떤 형법의 법령을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따로 분류해서 우범소년이라고 하고 이러한 죄가 성립은 되지는 않지만 그런 소년의 성벽에 따라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에 대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해서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제 저지른 범죄인 소년보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심리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소년보호 사건과 일반 형사 사건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소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고, 우범 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성인들이 저지른 형사처벌 절차와 비교를 일단 해보면, 형사 사건으로 일단 갈 수 있는 그 소년 범죄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이제 범죄 소년 중에서 형사 사건, 형사 법원으로 송치되는 사건, 검사에 의해서 그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소년보호 사건은 이러한 범죄 소년 중에서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거는 소년법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정해서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 그리고 촉법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는 사건, 이렇게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조사기관도 형사 사건은 일단 검찰을 거쳐서, 검찰의 판단을 거쳐서 이제 형사법원으로 가게 되고,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범죄 소년도 검찰에서 이제 소년법원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으로 가는 거, 이렇게 조사기관이 나눠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그 절차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전과 기록의 차이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뭐 전과 기록이 남느냐, 내지는 뭐 빨간 줄을 긋느냐,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전과 기록이라는 거는 경찰에서 이제 작성하는 범죄 경력 자료에 벌금 이상의 형이 기재되는 것, 그리고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수용인 명부가 이제 작성이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각종 그 지자체의 수용인 명표가 작성이 되는데, 크게 이 세 가지를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전과 기록이라고 합니다. 형사 사건화돼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전과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데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이러한 그 기록이 남지가 않습니다. 소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성장하는 단계인 것이고, 이런 전과 기록이 그 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다만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록이 남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보호 처분 중에 가장 그 중한 처분이 소년으로 송치가 되는 사건들에 있어서 어쨌든 소년원에 갔다는 그 사실상의 어떤 불이익, 또 낙인 효과,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에 의해서 가고 소년 보호 절차에 의해서 간다. 이거는 형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소년법에 의해서 가시고, 절차상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형사사건은 일단 공개 재판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공판 기일에 판사와 검사와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이제 죄를 범한 소년은 피고인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변호인까지 참석을 하고, 일반 방청객도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으로 해서 참여할 수가 있는 반면에, 소년보호 사건은 공판기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리기일을 열게 되고요. 이때에는 판사와 피고인이 아니라 보호소년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부모님도 참석을 하게 되고요. 또 변호사도 보조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방청객은 이제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검사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상. 다만 검사는 그 형사 사건을 조사해서 보호처분으로 이제 소년부 법원에 송치를 할 때 서면상 그 보호처분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리면 뭐 적당할지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형사 사건은 이른바 이제 변론주의,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변론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점이 일단 원칙이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조사나 내지는 뭐 서증조사, 이런 증거조사 절차도 진행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소년보호 사건은 일단 판사의 재량이 상당히 큽니다. 직권심리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할 때에도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주로 이제 소년과 부모에 대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소년에게 어떤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1회 심리 기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판이 한 번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2회, 3회, 증거조사 때문에 2회, 3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공판이 종료가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선고하는 것도 아니고 선고기일을 또 별도로 지정하기도 하고요. 일반 형사 절차와 똑같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소년보호 사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대부분이 1회 심리기일에서 질문과 또는 심리가 다 완료가 되고 그 자리에서 보호 처분까지 이제 결정을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판결문도 작성이 되지만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판결문도 작성이 되지 않고 막바로 보호 처분을 결정하게 되죠. 다만 소년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송치가 일반 사건으로 갔다 하더라도 판사가 판단했을 때 이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이 좀 과하다라고 한다면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도 가능하다는 거 조금 특이점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소년보호 사건에서 좀 유의하실 점은 1회 심리기일에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보호 결정을 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내지는 심리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뭔가 바로 판단하기에 좀 부적절하다. 또 소년에 대한 어떤 좀 경각심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하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데에 어떤 구금의 효력이 있는 소년을 위탁을 하게 되고 사실상 그 형사사건에서 구속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을 하게 해서 2주 내지 6주 정도의 구금 생활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 태도와 또는 거기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를 통해서 다음 심리기일에서 보호 처분을 하는 이런 절차가 특이하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보호 사건에서도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심리 불개시 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좀 이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년보호 사건이 무엇이고 그리고 소년보호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율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